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7시 라이브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라이브입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정대영 교수님과 함께 위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근무하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암 치료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 네. 오늘 주제 강의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겪는 암 중에 하나이고요. 또 관심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실제 발생률과 무관하게 또 관심이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암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안타깝게도 네.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과거와 좀 다른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치료를 시작한 지가 기껏해야 한 100년 조금 넘었을까요? 네. 그동안 많은 발전들이, 의학적 발전들이, 과학적 성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한 성과들을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었고, 네. 아직까지 사람에서 과학적 성과를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을 지속시키는데 사용하도록 되기까지는 과학의 성과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 아직 좀 거쳐야 할 절차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또 어떤 게 희망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런 위암 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이나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 진행하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슬라이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은 위암 치료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 중에서 뼈대가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요즘 드문 경우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네. 네, 요즘 드문 경우입니다. 이제 연세가 꽤 지긋하신 남성 분이시고요. 최근에 살이 좀 빠졌다. 얼마나 많이 빠졌다. 이제 살 빠졌다 그러면 1kg, 2kg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살 빠졌다 그러면 체중의 5% 이상 빠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상하게 살이 빠진 네. 증상인데 5% 이내는 하루에도 1-2kg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최근에 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그건 조금 걱정해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3개월 새 한 10kg, 체중이 60kg, 65쯤 되셨던 분인데 한 55쯤 돼서 오신 거죠. 그리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식욕도 줄고 좀 구역감도 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변 색깔이 검게 본 적이 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근데 이분은 특별히 그 외에는 다른 질병은 없었어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래서 네.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 있는 분이었고, 그런 이유로 담배도 계속 태우고 계셨고요. 술도 자주 드시고, 내시경 검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건강 상태가 좋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왔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있었고요.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위장관 출혈이 있지 않나, 혹시 위궤양 같은 게 있지 않나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시경도 하고 CT를 했는데, 옆에 사진에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이제 큰 궤양이 살이 좀 헐은 부분이 있고, 이 살이 헌 이유가 정상적인 점막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주변으로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덩어리의 꼭대기 부분, 지붕 부분이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니까 혈류 공급이 잘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서 떨어져 나간 이게 위 안쪽 모습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암이 생겼고, 위암의 일부는 괴사가 돼서 탈락되면서 밑에 있는 혈관들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혈을 하게 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위에만 이제 종양이 있었던 게 아니라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들,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덩어리 결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위암이라는 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결절들은 여러 개가 이제 보여서 제가 다발성 결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결절들은 전이성 암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 위뿐 아니라 간까지 모두 퍼져 있는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위암 병기 4기가 됩니다. 이미 그래서 전이가 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화학요법을 이제 선택해서 네.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요즘은 드문 경우입니다. 너무 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됐던 거죠. 네. 요즘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렵고요. 네. 뭐 비슷한 경우로 요즘 드문 경우 이제 두 번째인데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셨고 나이는 비슷한 상태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얼굴이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몸무게를 재보면 또 체중 감소는 별로 없다.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는 역시 네. 건강하셨다고 생각하시니까 받으신 적이 없었고 약간 빈혈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서 빈혈이 흔한 일이라서 네. 10.0 정도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거나 이제 위장관 내시경을 했고요. 내시경을 했더니 사진을 이제 그 정상인 사진을 모르시니까 이것만 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내시경하는 의사들이 볼 때는 내강이 안쪽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 뭔가 지방 덩어리처럼 올라와 맞아요. 있는 게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건가요? 뭔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 밖에서 좀 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실제로 내시경하면서 이제 만져보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여기 이제 간 옆에 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앞선 사진에서 봤던 여기 같은 위거든요. 네. 여기에 위에 윤곽, 위의 벽하고요. 여기에 위의 벽은 뭐 확연하게 두께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위암. 네,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유가 이 위벽 전체를 위암 세포들이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보호만 Sa형이라고 또는 주머니 모양, 가죽 주머니 모양 위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상당히 진행된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마치 안타깝게도 복수가 이렇게 같이 동반이 돼 있었어요. 복수가 있으면 위암에서 복막 전이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복수가 생기다 보니까 얼굴에 살은 빠졌는데 체중 감소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꼈었던 분들이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한 정도의 위암인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고 할 때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임상에서는 이제 거의 만날 일이 1년에 그래서 한 10분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예,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됐습니다. 다들 좀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네.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사실은 드물지 않은 경우가 네. 있습니다. 드물지 않은 경우 이분이 남자셨고 뭐 증상은 없었고요. 이분도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담배도 여전히 하시고 계셨고 술도 친구들 만나면 종종 잘 드시는 분이고 체중 감소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뭐 혈변, 뭐 흑색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내시경을 4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번엔 하지 말자 하고 아마 넘어가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위험이라는 거를 꽤 오래전에 알긴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재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2019년 이전에는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재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료 행위들은 네. 어떤 치료를 한다, 또 약을 투여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진료 지침이 있어서 그 진료 지침 안에서 하는 행위만 합법적인 의료 행위이고 그 외의 행위들은 사실은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19년 이전에는 뭐 위궤양이 있다거나 위암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행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제 법규가 바뀌었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그때 하고 나니까 이제 재균을 못 하셨던 거죠. 와서 보니까 남성인데도 헤모글로빈 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출혈을 의심했고 내시경을 들어갔더니 아까 모양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주먹만한 덩어리가 있고 네. 가운데로 살이 헐은 이제 해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궤양인데 궤양성 종괴인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위암의 모습이고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이제 위암 덩어리가 벽이 두꺼워진 부분이 잘 보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다른 곳에 전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 림프절, 임파선 전이는 조금 있었지만 한두 군데 보였지만 간이라든가 복강 내 전이는 없어서 이분은 다행히 일단 수술을 했고요. 이 위암을 포함해서 수술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해서 경과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사실 흔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이가 이분도 이제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고요. 이분은 오히려 평생 동안 속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원래 조금 안 좋으신. 원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항상 쓰려서 2년마다 꾸준히 항상 검사를 하셨습니다. 예, 건강이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네. 담배도 끊으셨고 술도 거의 잘 안 드시고 내시경도 주기적으로 2년 전에 마치셨고요. 이번에 이제 할 시기가 돼서 사실 오신 것도 하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고 딱히 임상적으로 무슨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하면 우연찮게 이렇게 아주 작은 궤양처럼 약간 불그스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다행히 CT라든가 초음파 내시경 등 이제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이제 위암에 침범하고 있는 깊이가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은 내시경으로 위내시경 검사하는 내시경은 똑같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오려냈습니다. 오려내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됐던 자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아물어서 아마 다음 분이 내시경 할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시경을 하셨으면 그냥 모르고 쓱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 위암이 걸리셨다는 거를. 구조적으로 전혀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위암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가장 흔한 경우가 위암 환자는 요즘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좀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좀 많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위암이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유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언제 진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최근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좀 간혹 생기고 있는데 이 정기적으로 정부 주도로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당연히 많이 들겠죠. 하지만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환자가 발생하고 위암으로 고통받고 위암의 치료라든가 위암으로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검진을 하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서 뭐 가까운 일본 또 대만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굉장히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생기면 또 사회적 비용도 그럼요.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던 얘기를 좀 네. 그러면은 뭐 그건 좀 뒤에 나는 거요. 또 하고요. 네. 그래서 위암이 그럼 왜 생기냐 하는 거예요. 아까 헬리코박터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네. 이제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법규도 바뀌고 재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헬리코박터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헬리코박터에 대한 이런 경계심도 공포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지나갔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설명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인터넷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무서운 말들이 많아서 헬리코박터 자체가 위암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 정도로 공포감을 가지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럴 건 아니고요. 이제 헬리코박터는 사실은 인류와 가장 오랜 시간 공존한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고 인류학 제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 루시라는
저 영장류 유인원부터 우리 시작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10만 년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이렉투스로도 가고 하던데 네. 그 아프리카에 처음 시작됐던 인류 조상 영장류부터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돼 있었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고고인류학에서는 헬리코박터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네. 이 지역에 있는 이를 우리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루트를 따라서 아프리카로부터 이동해왔는가라는 연구를 할 정도로 헬리코박터는 거의 인간과 늘 함께 살았던 미생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미생물이 인류와 공존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가 메르스나 네. 사스나 코로나 19하고는 공존할 수 없잖아요. 저희 인간이. 그렇죠. 네네. 이유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렇죠. 아프니까요. 생존할 실제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공존하는 미생물은 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티 안 나게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헬리코박터 그런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이 되면 물론 위염도 생기고요. 위궤양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암이 되는 사람은 전체 감염자 중에 채 1%가 되지 않거든요. 1%도 안 되나요?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다못해 위궤양이라도 발생하는 네. 그 정도 빈도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는. 네. 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는 경우는 10에서 15%. 우리가 걱정하는 위암이 생기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뭐 되게 악마화된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자기는 이때까지 10만 년 동안 너랑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한테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억울한 생각도 좀 있을 텐데 네. 어쨌거나 뭐 병원균인 건 확실하지만 사실은 인체에 잘 적응해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돼 있을 때 위암이 생기는 조건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네. 또 그 숙주, 그 사람의 본태적인 체질, 유전적 특성 같은 것들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었을 때 암으로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의 법규가 헬리코박터를 모든 사람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고요. 치료하지 않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안 해도 안 괜찮다. 문제가 생기는 생기지 경우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수준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단 1%라도 위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면 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 최근에 이제 법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또. 위험이 증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 관심이 좀 늘어났고 개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다 하는 거고 헬리코박터는 결코도 위험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일단 드립니다. 이건 처음 알았네요. 저 네. 사실 헬리코박터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치료를 안 하면 위암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네.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전 세계 거의 90% 이상이 네. 19세기까지는 다 감염이 돼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 선진국들부터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90% 이상 감염되어 있는 인도라든가 아프리카에서는 위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네, 발생과 발견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합니다, 물론. 네. 그래서 위암 얘기를 하면 이제 헬리코박터가 이제 중요하다, 1%지만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써있, 죄송합니다, 영어네요. 예, 헬리코박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 특성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데 이 환경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 얘기 조금 또 있다고요. 네. 두 번째로 써 있는 게 이제 스모킹이죠. 흡연. 네. 그래서 흡연이 가장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위험 요인 그럼 흡연이고요. 모든 하면 안 좋은. 그렇습니다. 네. 아마 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술하고 알코올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알코올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합성. 네. 안주를 먹게 되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는 거는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회적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주변 사람과 관계도 그렇죠. 있고 회식 같은 거 하니까 먹는 음식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술을 먹다 보면 담배도 피울 수가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자기 본인이 피지 않아도 간접 흡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술을 먹는 환경 내지는 술을 먹는 경향은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술 자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술을 주고 암이 생기는지 보는 연구는 사람한테 할 수가 없죠. 그 약간 아무것도 못하고 술만 먹어 먹게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술만 먹고 암 생기는지 사람한테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위암의 발생률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 인구 연구에 대한 통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술이 위험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알코올을 가지고 또는 이제 희석한 에탄올, 술이죠. 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네. 암이 발생하지 별 않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그럴 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위궤양도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가끔 실험실에서 위궤양 모델이 필요할 때는 100% 무수 알코올을 네. 점막에 직접 주입을 해서 해야 할 정도로 술은 위궤양조차도 일으키지 않는다. 잠깐 얘기가 좀 샜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네. 좀,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인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살면 뭐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네.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위축이라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화생성 변화, 우리 장상피 화생도 요즘 유명한데 네. 그런 화생성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종양성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종양성 변화 중에서 상피내암이라는 조금 이제 끝까지 가게 되고 암이 바로 아닌 바로 직전 단계. 네. 예, 암과 상피내암은 세포 형태는 동일한데 실제로 다른 곳으로 침습하는 능력이 있냐의 차이입니다. 암이 어느 한 군데만 딱 고정되어 있다면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네. 암세포가 다른 곳을 침습해서 예를 들면 위가 아니라 간, 뇌, 또 복강, 폐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우리 간 기능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폐 기능을 막는다거나 또는 우리 면역 기능을 막는다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져요.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암은 암이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암이 미치는 영향들이 위험한 거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예전에는 보통 5년, 10년 걸릴 거다. 또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피내암에서부터 위암까지의 과정이. 근데 최근의 연구들은 뭐 짧게는 3개월 만에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요? 저희가 종종 드물지 않게 보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트리거라는 단계부터 위암까지는 적어도 40년, 평균적으로 한 60년쯤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저희가 이제 트리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헬리코박터이니까요. 네. 되게 헬리코박터는 학동기 전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5살 안팎. 네. 그래서 또 거꾸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헬리코박터 감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네. 나도 검사를 해야 되냐. 그럼 같이 밥 먹으면 또 나도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되게 헬리코박터는 왠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소아에서 대부분 감염이 종료가 되고요. 네. 성인에서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인과 소아의 면역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또 하나는 성인과 소아가 헬리코박터는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무언가를 외부에 있는 거를 입안에 넣는 행위가 성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의 수준하고 5살 어린이가 하는 행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성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정도의 공유로는 우리가 미생물이 옮겨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자꾸 새네요. 위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위암은 이런 요인들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숙주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좀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가족 간에도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서구의 연구들은 가족성 위암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족성 위험은 사실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조된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연구를 주로 하는 게 북미 지역이거든요. 네. 북미 대륙은 이미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10% 미만이라서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위암이 생기는 가능성 자체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 요인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헬리코박터 감염률도 높고 원래 위암이 많이 생겼던 중국, 일본 등은 가족들이 공유하는 미생물도 공유가 됐을 거고요. 사회적 조건도, 환경적 조건, 네. 식품을 포함해서 그런 조건들도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유전적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숙주 요인과 환경 요인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그러다 집에 보니까.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족성 위암처럼 네. 이 한 가족 내에서 여러 명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게 꼭 유전적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려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지만 네.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조금 이제 그런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족성 위암이라는 얘기를 혹시 누가 하시면 네.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암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여기 이제 순위가 남자, 여자 맞나요? 제 글자가 예, 여자분이고 네. 남자인데요. 예, 남녀 모두 전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초록 파란색이 진할수록 위암이 많이 생기는데 네.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진하죠. 그러네요. 근데 헬리콥터 많은 지역은 인도, 아프리카, 남미거든요. 우리보다 연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만 꼭 뭐 혼내시면 안 된다. 미워하지 마시라. 내가 뭐 직접적인 가장 그런 요인은 아니다. 네. 네. 시작 단초는 될 수 있지만 네. 발병을 직접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네. 이 북미 지역은 이제 거의 하얀색.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발생률을 보면 남자는 10만 명당 70명, 여자는 37명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생률하고 그 다음에 사망률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발생이 많으면 당연히 위암에 따른 사망도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에서 정치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국가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혼자 동떨어져 있네요. 예, 정말. 완전히 네. 빠져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발생이 매우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암에 따른 사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망률이 조금 더 낮은 조금 거죠. 더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발생률은 동일한데 사망률은 우리가 조금 더 낮다. 다행히 우리도 즉 북미나 다른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95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거의 90% 이상 감염이 됐을 거고요. 네. 6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한 70% 정도 감염이 있었고, 최근에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의 20대죠. 감염률이 20% 미만이고요.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 미만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낮아졌네요, 네. 정말.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또 줄어드는 이유는 냉장고의 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암의 발생률도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매년 한 4% 정도 위암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젊은 세대는 지금의 연세 드신 기성세대보다 위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걱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위암의 발생 동향은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요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위암이 진단되었을 때 어떤 시기에 진단되냐가 아까 제가 네. 드문 경우, 그냥 드물지 않은 경우, 흔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에는 여기 이게 지금 글자가 2000년인데요. 네. 과거 아마 이걸 쭉 더 내려보면 요 하얀 부분은 진행암이거든요.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것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흔한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요 진한 바가 이제 조기 위암인데요. 네. 스테이지 1기, 병기 1기 위암인데 요것이 과거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쭉 올라와서 최근에는 3분의 6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단되는 거의 대부분의 위암은 우리 국가암검진 사업 이후에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서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3분의 2가 조기 위암, 1기 위암으로 진단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생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발견되니까 네, 그 전체적인 위암의 생존율이 70%가 넘어졌어요. 국제적으로 한 40% 되거든요. 그래요? 네. OECD 평균이 40%인데 우리는 그냥 평균만 비교해도 뭐 한 배 반이 훨씬 넘죠. 70% 넘으니까. 그리고 요 그래프도 재밌는데요. 이제 요거는 파란색은 위암이 발생하는 빈도고요. 네. 노란색은 위암 때문에 사망하는 빈도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걸리면 여기 이런 지역은 위암이 걸리면 거의 사망하시는 거죠. 여기는 반쯤 사망하시는 거고 네. 여기도 이제 거의 사망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이 대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일본이 0.28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0.24. 아까 앞선 그 그래프도 비슷한 의미였는데 훨씬 더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가 그래서 위암에 걸리더라도 생존율이 매우 좋아졌다. 치료가 잘 된다. 인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치료 기술이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결론을 있죠. 네. 내기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치료 기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특히 미국 동포들은 일단 우리나라로 오는 게 정답입니다. 예, 오래 계시지 마시고 바로 오시는 게 고민할 건 정답. 우리 굉장히 치료 기술이 뛰어난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위암의 치료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크게 뭐 발전한 크게 않았다. 달라진 게 없다. 네. 세부적인 사항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좋아졌지만 치료의 원칙이라든가 치료의 큰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19세기 이후로 변함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거하지 않으면 위암은 치료하지 못한다. 제거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완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어느 한 곳에 딱 거기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없애면 됩니다. 거기 똑 떼면 암 끝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절제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1기, 2기, 3기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위암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복수, 네, 복막전이가 있다거나 간전이가 있으면 이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다 떼낼 수도 없으니까. 떼낼 수도 없고 네. 설사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절제 불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물리적으로 손으로 칼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를 죽일 수 있는 암세포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우리가 화학요법이라고 부릅니다. 항암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전신 치료라고 하고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면 그 약물이 혈류를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만나는 암세포가 있다면 사멸시키는 그런 원리를 저희가 전신 치료 숨어있는 것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일단 말만 들으면 전신 치료라는 게 더 포괄적이고 좋은 치료라고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과적으로 지금은 사람의 기술이 일일이 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암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면 암이 잔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변함이 없다. 눈으로 보고 보이는 걸 다 제거하는 건데 그 조건은 병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기는 저희가 암이 위벽을 얼마나 침윤하느냐 그런 단계도 나누고요. 임파선을 얼마나 침범했느냐 이런 걸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장기로 전이를 했느냐.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TNN 병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병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는 얼마고 임파선은 어느 정도 침범이 돼 있고 전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이가 있냐 없냐 또 절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로 실제로 내가 혹시 암 환자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경과를 좀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깊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벽을 단면을 좀 잘라보면
이렇게 몇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상피, 점막이라고 하는 피부와 동일하죠. 피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근육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피와 근육층 사이에는 그 중간 층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점막 하층이라고 부릅니다. 점막 아래쪽에 있다가 그래서 점막 하층이고요. 네. 근육의 바깥쪽에 이제 장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층들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T병기, 이 튜머, T의 약자인데요. 이 T병기를 0기부터 1, 2, 3, 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3기까지라면 이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4기가 되면 인접장기로 직접 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이가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상태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목표는 이 단계가 되지 않도록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전체적인 위암 치료의 목표이고 성과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 떼어낼 수 있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라면 위암이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치료할 때 이제 근치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치라는 건 그냥 완치라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했다라는 의미인데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하는 내시경, 위장관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암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똑 떼어내는, 네, 우리 PD님 말씀대로 똑 떼어낸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예, 똑 떼어내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겠죠. 흔적도 남지 않고 네. 구조적인 영향이나 기능적인 영향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리고 아까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몰라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보다 조금 더 진행된 시기라면 위절제술을 외과에서 이제 위절제술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복강경 예전에 개복했고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위암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아래쪽을 잘라내고 소장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원위부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위암이 식도에 좀 가까운 경우라면 좀 네. 아쉽지만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부분 절제와 전절제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절제를 하는 거니까 뭐 위가 없어서 좀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내시경적 종양 수술을 보시면 이렇게 대개 시기가 0기 또는 1기에서도 조금 이른 시기인 경우는 위암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양쪽에 칼집을 넣고 아래쪽을 드러내서 똑 떼어내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사진 요 가운데 이제 위암이 있는데 안 네. 보이실 겁니다. 네. 그냥 약간 네. 그냥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내고요. 시간이 한 2달 지나면 이렇게 이제 아물고 6개월쯤 지나면 처음 보셨던 사진처럼 어디였지? 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 발견이 되면 매우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위부 절제술 또는 근위부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수술 방법이 이제 한 통으로 연결하는 방법, 또 루프를 2군데 만드는 방법. 최근에는 위암이 이제 식도 가까이 생긴 경우에도 위를 조금 남기는 것이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어서 네. 예전에는 이제 전절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래쪽 위암이 없었던 부분은 밑으로 남겨놓고 위쪽만 자르는 근위부 절제술이라는 방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르는 기술이 좀 많이 발전돼 네.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정확하시게.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원칙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기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라서 제거한다는 원칙은 똑같지만 똑같아요. 방법만 달라지고 방법은 있다. 달라져서 네. 어떻게 하면 수술이 더 완벽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수술이 끝난 이후에 환자의 삶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저희가 점점 계속 고민하고 술식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면 이제 위암 병기가 1기인 경우에는 우리 수술을 하고 나서 생존율이 자그만치 98.1%입니다. 대부분 다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2022년 이제 국립암센터 저 국가 통계고요. 그럼 98.1%는 거의 다 산다가 아니라 다 네. 산답니다. 다 산다인가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5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은 암으로 일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뭐 노화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심장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98%라는 숫자는
100%와 동일해요. 사실상 다 산다. 예, 네. 절대로 위암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으신다는 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되게 막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숫자가 1%는 아닌가, 2%는 아닌가라고 네. 오해하시지 않도록 절대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네. 아쉬운 거는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 생존율은 7.8%입니다. 이런 경우 좀 아까 말씀하신 전신 치료를 하시는 전신 치료. 경우인가요? 네, 그래서 전신 치료가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아졌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과학적 성과도 매우 요즘에 막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약물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결과는 개개인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과 아직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절제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네. 저희가 임파선 전이가 있었으면 그 후에 항암 요법을 합니다. 병행하시는 거군요. 네,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는 거 보통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12번에서 6번 정도 나눠 6개월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 치료법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조금 다르게 네. 수술하기 전에 미리 항암 요법을 좀 하고 부피를 줄여서 수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궁금한 게 항암요법을 하면 막 몸이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보통 몸 상태가 좋을 때 수술 네. 먼저 하고 나중에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정확한.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드라마 보면은 다 막 거의 네. 힘들어하시니까.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의 차이가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수술을 잘할 수 있다면 네. 수술을 충분히 내가 완전하게 암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수술을 일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제일 게 좋은 방법이라는 좋은 거죠. 방법.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술을 내가 잘할 자신이 좀 없거나 네. 또는 수술의 범위가 너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네. 항암 치료를 해서 네. 분량을 최대한 줄여보는 거죠. 수술로 이제 처치해야 될 좀 노력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술 전 항암요법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뭔데 사실은 들어보면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좀 줄이고 하면 수술 결과가 좋겠죠. 네. 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왜 동의하지 않느냐. 네. 항암 치료에 100% 듣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항암 치료가 잘 돼서 줄어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빈도가 거의 40%인데요. 항암 치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진행한 경우라면 이거는 심각한 환자에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도 뭐 나갈 수도 있고 건강도 네. 악화될 수 있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수술했으면 이 사람이 완치였을 수 있는데 네. 항암 치료한다고 괜히 3개월 기다리다가 그러네요. 더 진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경우 병기가 3기 이상 돼서 임파선 전이가 너무 광범위해서 한 번의 수술로 제거하기 어렵다. 이미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수술 전 항암 요법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수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준 치료고 이제 해외와 다르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술 전 항암 요법을 많이 한다는데. 네. 그 해외사를 보고 이거 왜 우리 이렇게 하냐 할 수 있죠. 이제 뭐 챗GPT를 아마 검색을 하시면 네. 그런 옵션들을 자꾸 설명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의사분들께서 수술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럼요. 환자를 위한 마음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북미나 유럽보다 수술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잡습니다. 넓게 잡으면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더 힘들죠. 출혈의 위험도 높고 네. 본인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귀국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환자가 어디에 폐쇄가 생긴다거나 네. 또 덜어는 뭐 천공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경우 출혈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근치적 목적이 아닌데 완치 목적이 아니고도 덜어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환 수술 또는 컨버전 서저리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 하다 보면 정말 좋아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4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이부도 소실이 되고 또는 굉장히 축소가 되고 위암이 원래 있었던
원발부도 작아지고 또 임파선도 줄어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수술을 절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기였는데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병기를 하향시켜서 수술하는 거를 이제 컨버전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고 아마 요즘 핫한 것은 좀 관심 많은 것은 전신요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요법은 예전과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제 세포독성 하감 치료, 네. 예를 들면 이제 머리 빠지고 부역질 나고 뭐 그랬던 항암 치료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네, 그런 항암 치료들 그런 치료들이 이제 부작용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네. 새로운 약물들이 나오면서 부작용 줄여주는 약물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여전히 중요한 골간으로 치료의 골격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것 말고 이제 위암 세포에서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유전적 특성 또는 면역적 특성 등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표적 항암제 또는 면역 항암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저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은 네. 뭐 아마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유방암에서도 사용되고요. 위암에서도 이 HER2, HER2라고 하는 이 신호 전달 수용체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허셉틴이라는 약을 써서 기존의 항암요법의 효과를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 약물로서 뭐 니볼루맵, 펜브롤리즈맵 같은 약물들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졸베톡시맵이라고 하는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그 표지자인데요.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리벳 같은 본드 같은 단백질인데 네. 위암 세포는 주변 세포랑 별로 관계가 좋지가 않아서 혼자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백질이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항체를 붙여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네. 이것도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죠. 이런 치료들도 최근에 이제 성과를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항상 여기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졸베톡시맵이라든가 니볼루맵, 또 펜브롤리즈맵 같은 약물들을 기존의 요법에 추가해서 이제 본인이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이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치료하시는 또는 치료를 권하시는 또는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효과가 그럼 얼마나 되냐가 관심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추가 치료를 병용을 하더라도 생존 기간은 대개 여기 제가 뭐 써놓긴 했지만 요약은 생존 기간은 대개 기존보다 2달 정도 더 사시는 거.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네. 않는 그러니까 거네요. 네. 기존 치료를 하면 한 12개월 정도 생존할 수가 있는데 생존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장은 연장이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급여가 되는 치료법은 사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여가 안 되는 2개월을 늘리기 위한 치료법은 심지어 1년 투약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실 거예요. 뭐 조금 좀 절망적인 느낌, 안 좋은 느낌이라면 나 돈이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그 차이가 비용에 대비해서 물론 2개월도 짧은 기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도 네. 이런 최근의 치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저희가 아까 항암 치료하면 12개월 정도 생존하신다 그랬는데 네. 영원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전신화학요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암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까지 하는데 결국은 그 최종 지점은 모두가 비슷한 지점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는 5년, 아까 7.9%는 5년 생존하시니까 네. 뭐 그런 기적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100년 전과 50년 전과 아직은 개인의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희가 의학자들은 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진짜 하루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그거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는 거겠죠. 의료에서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암을 극복할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발걸음을 떼는 단계이고 그 효과가 나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거 얘기 자랑처럼 내가 느렸어. 내가 하니까 돼. 특히 이제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했다. 신약 개발도 크게. 굉장히 큰 자랑이죠. 자랑이 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건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요. 그게 나한테 효용이 있을까는 그 크기는 아직은 크지 않다.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 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질문 좀. 그래서 위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위암 치료는 모든 암세포의 제거가 목적이고요. 모든 암세포의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만이 치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치료라고 할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면 가장 좋겠죠. 우리가 눈으로 딱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거라면 제일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전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전신 치료라는 게 요즘 굉장히 그 환상적인 매력적인 용어들을 써서 매스컴이나 관련 업체들을 또 관련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개개인의 위암 환자에서까지 그 기대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 치료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도 물론 좋은데요. 너무 새로운 치료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병원에 있으니까 저는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마치 치료하지 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또 현실적인 말씀을 네, 해주시는 그래서, 거니까. 네. 가장 좋은 치료는 주치의와 잘 상담하시고요.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 얘기, 뭐 친척들 얘기 듣지 마시고 나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가까이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교수님과 함께 이제 위암 치료의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1기 때는 거의 아까 98%죠. 였는데 이제 4기로 넘어가게 되면 8%가 7.9%. 네, 그랬으니까 참 이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강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라이브 정대현 교수님과 함께 위암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좀 제목으로 강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정대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위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위암에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찬스가 있다면, 내 운명이 그렇다면 다행히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부, 내가 낸 세금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참여를 하시면 내가 위암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또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